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3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채권 수익률은 4.9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어제 제가 4.986 찍을 때 저는 일부 채권을 매집했습니다. 장기 국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달러 인덱스의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요거는 조금 뉘앙스가 시장이 전체 다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아니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 금값이 2,000달러를 살짝 오늘 2,000달러 찍고 내려왔습니다. 2,000달러 딱 너무 뚫고 내려왔거든요. 이게 2,076인가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 사태 이후에. 그래서 말씀드렸듯 7,000달러 그 고점을 찍으러 올라갈 것 같고요. 그 고점 찍는 상황에서 이제 방향성을 타진하긴 하겠는데, 저는 1차적으로는 그거 찍고 나면 일단은 아랫방향으로 조정하면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지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요거에 달려있긴 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직전 고점은 2020년도 8월 달쯤인가 그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때 고점을 찍고 나면 이제 다 갔을 것이다. 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이 중간쯤이고요. 가장 약한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 보면 이거 스탁스 50이거든요. 여기 볼린저 밴드 뚫고 밑으로 강력하게 내려와 있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강도가 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쭉 벌어져 있죠. 지금 중간 50일 이동평균선하고 쭉 떨어져 있죠. 그나마 이제 스탁스 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붙으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밑으로 쭉 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정부 재정 지출도 내년도에 좀 감소된 편이고, 그 최근 심리 지수나 뭐 소비 이런 지수도 약화돼 있고, 뉴스 보도에 보면 최고가와 최저가만 잠팔린 그 중앙의 공동화 현상.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경기가 수축하고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쓰는 거하고 나머지는 다 아랫방향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저런 정부가 개입하는 주식 그 관련된 긍정 개입이 있었지만 그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보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이거 깨지러 이거 뚫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터치하러 내려갈 거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중국 시장은 아무리 잘 들여다보려고 하더라도 제가 강의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1, 2년은 들여다볼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 펀드를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상황까지는 제 판단으론 상당히 많이 다른 쪽 주가 지수들이 빠졌을 때 중국을 다 털어내고 다른 쪽 주가 지수로 옮겨 타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쪽으로 아예 옮겨 타는 게 낫다, 털고 양쪽이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인도 지수고요. 인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지수가 센 편이에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동평균선이 아랫방향으로 다 흘러내려가고 있는, 인도는 아직까지 좀 버티고 있네요. 흘러내려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반기 지금 미국의 실적 시장은 아예 덮여 있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가 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세차게 내리 꽂았는데, 오늘 하반기는 실적 장세보다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전쟁 분쟁과 관련된 이슈로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힘을 좀 잃을 것 같아요. 힘이 이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중앙일보 이성호 기자에서 10월 21일 날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경꾼 알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보도에 보면 유럽이나 중동이나 막 이런 데 보면 시위, 그다음에 뭐 데모 이런 것들로 양쪽으로 나눠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이미 이제 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 네 개하고 이미 수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수교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 국영방송사들은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한 가혹한 상황에 처한 가자지구 시민들의 참상을 취재하면서도 하마스 관계자들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고 이들의 입장도 안 담고
반면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인과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슬람군을 점령군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죠. 국영방송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집트 정부는 가자지구와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연결하는 용인 라파 통로의 개방을 철저히 막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집트 방송인 이브라임 에이사는 최근 하마스를 향해 당신들을 위해 왜 이집트인 1억 명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밑에 막 요르단 국왕 막 쭉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거 볼까요? 이코노미스트는 아랍 국가들은 긴장한 구경꾼이라며 겉으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가자 지구란 불똥이 자신들한테 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동종 시민에서 시위나 데모를 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 즉 정치적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난리치는 거에 끼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확전에 대해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막 이렇게 양간에 나눠져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상당히 낮다라고 말하기도 쉽진 않아요. 여하튼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요. 금리 인상 내년도 중반까지는 없을 듯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준 이사들 얘기를 여러분들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뉘앙스만 보는 거고 우리가 중간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셜 문제가 부동산 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막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난리를 쳐서 우리나라 주가나 이런 거 자본시장이 요동을 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경기 수축하고 인플레이션이 맞물려 있죠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충분히 좀 올려놨다면 나중에 이제 경기 수축 국면에 그만큼 내릴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건데 여하튼 일단 그 내년까지는 인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양쪽이 갈려져 있습니다. 성장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2% 향한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혼돈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계속 안개 속으로 갈 것 같고 지금 유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11월은 뭐 인상을 안 할 건데 12월 인상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인상할지 안 할지 모르는 뭐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국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국채 금리 올라온 거 빼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5%를 안 뚫을 거냐? 그럼 10년 국채가 5%를 뚫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안 뚫을 건 저는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뚫으면 또 계속 살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왜 계속 사느냐?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으로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금리를 어느 시점에 내릴 것이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경기 수축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시차,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보유하고 나오는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그 선물, 국채 그 장기 국채 선물을 추적하는 ETF들이 있잖아요. 걔는 아마 이자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돼 있으면서 해외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게 되면 이자를 못 받는다는 좀 난점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직접 TLT나 SPTL 같은 걸 사면 이자가 계속 지급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금리가 내려갈 때 특히 어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좀 빠른 속도로 내릴 때 가장 그때 아마 수익률이 쭉 올라가는 그때 현상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리 올라가는 게 어떻게 지금 시장에 여파를 미치고 있냐면 이게 그 미국의 이거 프레디 맥 쪽의 데이터거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입니다. 하나는 30년짜리 고정금리, 또 하나는 15년짜리 고정금리거든요. 지금 현재 30년짜리 고정금리 7% 넘었습니다. 지금 7.63? 네. 15년짜리도 7% 6.92예요. 근데 얘가 글로벌 금융위기 정점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기지 관련된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회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간단히 차트 말고 말씀을 보여드리면 HMI라 그래서 그 주택 공급자들이 생각하는 그 주택 시장의 지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뉘앙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주택 판매업자들 만들어서 싱글 패밀리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의 심리 지수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게 아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24개월 그러니까 2년이죠. 2년 신용대출이에요. 개인 신용대출. 이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지금 현재 12.17% 정도 되고 있고 이거가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 있었던 수준보다는 낮은데 글로벌 위기 터지기 전에는 11%대에 있다가 12로 올라온 거예요. 한 1% 정도 좀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이 금리가 9%대에 있다가 12%로 올라왔으니까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속도가 빨라요. 이건 둘째치고 이거 보시면 얘가 그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입니다. 이게 14%대에 있던 게 지금 22%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21%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7%대를 급등한 상황이에요. 지금 과거에서는 보지 못했던 신용카드 대출 여기 보시면 90년대에도 이 정도 높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그러니까 이만큼 금리를 해도 사람이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 이 연두색이 크레딧 카드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2022년도 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연체율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이 뭐냐면 크레딧 카드와 관련해서 은행에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강화하고 있는데 특이한 건 이렇게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그리고 금리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으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 크레딧 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요가 이 빨간 게 수요입니다. 크레딧 카드의 수요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내몰린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크레딧 카드에 대한 자금들을 막 그러니까 최악으로 몰린 거죠, 사실. 은행 창구나 이런 데 가서 대출을 받으려니 개인 대출을 받으려니 안 받아지고 그럼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막 써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파란 게 저축이고요. 요게 기부금이에요. 우리 뉴스 그 가끔 방송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 기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빨간 게 기부거든요. 근데 이거 기부는 이미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 중반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부 깨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저축을 늘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하고 가게에 여기 2차 지급했을 때예요. 그 1, 2차 때 대규모로 저축을 해놨다가 그 저축한 걸 다 빼먹었거든요. 빼먹고 나서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금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일단 저축을 일정 부분 쌓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은 저축도 줄고 있어요. 저축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크레딧 카드 쪽에 그렇게 이자가 비싼데도 자금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계점에 몰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건데 요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DSR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고요. 이 빨간 게 뭐냐면 모기지 대출만 관련된 원리금 상환 비중이고 요거는 신용 대출만 관련된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이거 예전에 분석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 미국인들의 원리금 상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역사적으로는. 80년대 이후에 가장 일정 부분 낮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모기지거든요. 모기지는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원리금 상환 비중이 낮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신용대출만 끄집어내서 놓고 보면 얘가 중간쯤에 와 있어요. 중간쯤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은 일정 부분 소득 수준이 좀 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신용대출의 이 원리금 상환 비중도 금액도 좀 낮을 거예요. 그런데 모기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용대출 이 부담률은 높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한계점에 몰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카드를 갖다 쓰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카드 쪽에.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 넘어서 이게 모기지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이게 5월 달 아마 4월 달 나오네요. 4월 28일 날 무디스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거든요. 이게 RTI라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있거든요. 이 임대료 비중이 역사상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인 이게 29.6 거의 30% 가까이 육박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중위소득자가 자기가 월세를 그러니까 렌트비 주택 렌트비를 내는데 29.6%를 지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살짝 들려 올라가면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신청률은 이런 것들은 이제 들리진 않았었거든요. 그 이제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미 보여드렸듯이 금리가 높으니까 모기지를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금 총동원하고 주변 사람들 자금 총동원해서 일단 집을 사는 그런 현상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살짝 들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세적으로 그렇게 되겠느냐? 저는 이제 한계점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택 공급업자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 주택 판매 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지표를 놓고 미국도 주택 가격이 살짝 반등하는 것 같다가 이제 다시 식어가는 거 아닌가, 식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 이외에 이제 미국 노동 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 시장이 뜨겁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전체 그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이에요. 이게. 그런데 빨간 거는 뭐냐면 전월 대비해서 증감률을 만든 걸 뭐 곱하기 4 해가지고 연율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분기네요. 예, 전분기 대비 증감률을 따져서 그걸 곱하기 4해서 연율로 만든 거고 이 파란 거는 뭐냐면 실제로 전분기 대비 전분기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한 거거든요. 아직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한 거는 플러스 영역에 있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면서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를 연율로 만드는 이유는 이걸 이 상태로 지속해서 1년을 채운다면 증감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거든요. 이 짙은색 스타트점이 시작이 이게 정점 지나 수축으로 가는 건데 그 궤도에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검은색 제로 좀 아래로. 얘 지금 붙어서 여기 와 있죠. 그죠? 여기 붙어서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이 뜨거워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알겠는데 일정 부분 이게 일하는 시간 자체의 패턴은 조금씩 강도가 줄고 있다는 뜻이 아직 마이너스까지는 진입 안 했으니까 전월 대비로 보면 마이너스 진입한 거고 일하는 시간 자체는 줄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영역에서는 고용을 추가로 뭔가 액션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하는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에 이 일하는 그 시간이 준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에 해고로 다시 몰려갈 수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뜨겁다고는 하는데 뜨거운 게 위 꼭대기에 이제 다 가서 뜨거운 거예요. 꼭대기에 다 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끓는 점 있잖아요. 물 100도 끓는 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는 끓는 점을 지나서 조금씩 식어가는 패턴의 몇 가지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를 그냥 한없이 뉴스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뜨겁다는 쪽만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정점에 거진다 온 것 같다. 점점 조금씩 식어가는 쪽들이 좀씩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왜 드리냐면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전체 고용수가 늘어나고 있고 뭐 연체로 그러니까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는 안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갔다 살짝 멈춰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고용이 계속 뜨겁지만 일단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한 그 액션에 고용 시장이 일단 반응은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실제로 뭐 이제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는데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뭐 의료인들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뉴스보다 아예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사실은 경제에 대한 그 탄력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GDP에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면서 테러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리적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고 이게 이제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시스 남재현 기자께서 9월 23일 올리신 건데 여기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인 그 우에다 가조 일본 총재가 그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시다가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자금 풀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캔들 차트 있죠. 이게 그 달러 엔 환율입니다. 그래서 얘가 175엔을 가면 난리를 치거든요. 150엔 죄송합니다. 150엔을 가면 난리 치는데 지금 149엔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원엔 환율이에요. 원래 N1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1엔당 우리나라 얼마냐? 그래서 지금 1엔당 우리나라 환율 8.99원이거든요. 1엔당. 100엔당 899원인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 바닥을 계속 뚫을까 말까를 지금 헤매고 있는데, 기시다나 우메다 이 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움직임이 완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 엔화의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에 껴있죠.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엔화 간 환율은 이게 아랍방으로 머리를 들기는 아직까지는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물론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면서 그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얘가 들려 올라갈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일본의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일정 부분 소멸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기사에 보도 보면 엔화가 이제는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다 떨어졌네 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보도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엔화에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겠다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완화 패턴을 지금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2012년도 12월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기조를 뒤바꾸질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이 아니고 한참 뒤바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 환율이 떨어진 게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엔화하고 원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한번 더 빠지면 그때는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도 들어갈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향성 타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 캔들 차트가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 차트가 테슬라예요. 그 다음에 이 노란 게 애플입니다. 애플은 한동안 워렌 버핏이 대규모로 매집했다 그래가지고 뉴스 때 많이 나왔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아래로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여기 하단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하단이 여기를 뚫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을 이미 뚫었고요. 이 하단이 직전에 $100까지 내려갔다가 급격히 반등한 그 하단 지지 라인에 걸렸거든요. 지금 저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그 이익의 그러니까 매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이익이 못 올라가잖아요. 계속 자동차 가격을 깎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를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폭발적인 매출을 일으키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 대 더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격 올려서 이익을 올리는 건 좀 쉽지만 자동차를 경쟁을 넘어서 한 대 더 파는 거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해서 어딘가를 붕괴시킬 수 있느냐, 붕괴시킬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가격을 내려서 치킨 게임을 해서 붕괴시키면 좋은데 과연 그게 붕괴가 되겠는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전기차 업체,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과연 붕괴를 시키겠나. 그리고 테슬라에서 LFP 배터리를 채용해가지고 대규모나 낮은 가격으로 계속 뿌렸는데 시장에서 전기차 회사 애들이 LFP들을 갖다가 계속 쓰겠다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가 상당히 높은 퍼배수를 지금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7%까지 영업이익률이 내려왔으면 그렇게 좋은 이익률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장주의 퍼배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현재 존재하는 하나 테슬라가
그게 아닌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여기서 이만큼 뜨겁게 올라온 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뜨겁게 올라갔던 거고,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될 주식이다. 이게 더 빠지면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급등해서 올라가겠다. 이거는 시장이 개선돼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애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최근에 판매 보도가 안 좋았는데 이게 좀 부러운 게, 판매가 안 좋으니까 쿡이 중국으로 날아가잖아요. 중국으로 날아가는데 중국 애들은 팽시키는 게 아니고 잘 대해주잖아요. 이게 기업가이고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면 싹 까고, 야, 저 공무원들은 애플 사서 쓰면 안 돼라고 딱 날릴 땐 날리고, 또 오면 서로 협력해야 되는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대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 행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교는 이중적 행동을 해야 되고, 국가의 그 주요 당국자들이나 특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중적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여하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테슬라를 빼고 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엔비디아 말고도 캔들 차트를 보세요. AMD거든요. 잠시만,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게 멈춰버렸네. 엔비디아 버티고는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AMD 좀 흘러내리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계속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임경업 기자께서 10월 17일 날 올리셨는데, 이게 AI를 엔비디아가 칩을 갖다 쓰잖아요. 근데 MS나 구글이나 빅테크가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그 IT 월드에 이거 에어밴 고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트워크 월드에 2023년 10월 11일자 기사인데, 밑에 보시면 이겁니다. 쉽지 않은 자체 개발 칩. 오픈 AI가 자체 개발 칩을 만들었다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칩이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비싸다. 두 번째, 수급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쪽 하는 주요 그 기업들이, 이거 경쟁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그런 칩들을 개발하겠다고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엔비디아가 AI 칩 쪽에서 상당히 그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게 마냥 보랏빛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체 칩을 생산하게 되면, 얘네들이 실제로 자체 칩을 설계를 끝내게 되면, 이 자체 칩 설계를 끝낼 걸 가지고 자기네가 맞춰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비디아 쪽의 칩을 뭐 100% 안 갖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칩이 다 대체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그 보랏빛 모양새가 꺾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퍼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보랏빛 현상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뭔가 확 난리를 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 칩 개발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듯이, 일정 부분 칩을 개발하려면 저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 최소한 한 2, 3년 정도 여러 가지 인력들을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여기 최소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무조건 보랏빛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일단 중동 사태가 일정 부분 확전에 대한 그 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국민적인 열망들, 그 중동 국가들의 국민들의, 이슬람 그 민족들의 국민들의 감정은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될 것처럼 보도가 나오지만,
그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약간 한 발 뒤로 빼서 아직은 관망 상태로 있기 때문에 확전에 대한 부분이 아주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황 모니터링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 경제가 현재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과열돼 있어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시장을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깨보면 이게 경기가 정점에 다다라서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위험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미국의 그 가계 중에 한계점에 몰려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이 경제가 계속 뜨거운 방향으로만 굴러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